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팩터 모델이고요. 2장입니다. 우리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냥 수익분이라면은 그냥 미국 인덱스 ETF 사서 보유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가 했더니 최근 한 20년 동안 25년? 30년 동안 거의 한 40에서 400 정도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ETF 사면 되는데 실제로 그냥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해서 그냥 바이앤홀드로 보유했을 경우에 연 환산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드로우다운 이거를 버티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뭔가 드로우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전략을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뭐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지수 따라가는 이제 베타라고 하는데 이제 베타를 노출시키지 않는 보통 이제는 이제 알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 해서 이제 대표적인 마켓 중립 포트폴리오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주식 가치가 높은 가치주들하고 이제 성장주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매기고 있는 것보다 실제의 기업 가치가 높은 가치주를 롱을 하고 그리고 성장주는 이제 실제 기업 가치보다 뭔가 미래의 성장성이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를 더 높이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숏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마켓 중립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실제로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다 이제 지난 30년을 지켜봤을 때에는 닷컴 버블 기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는데 흔히 얘기하기에 이제 시장에 어떤 비효율성이 있어서 그 비효율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에도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제 이용하는 포트폴리오인데 반대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면서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중립 포트폴리오가 가치주를 롱하고 성장률 숏한다는 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쓰여진 게 대략 몇 년, 최근 아니에요? 2, 3년 전. 2017년에 저 얘기들을 책을. 하면 사실 지금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것 같은데 가령 성장주 테슬라를 숏을했다. 네, 그렇죠. 네.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코로나로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지수는 오르니까 최근 5년을 보면 사실 실질성보다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대표적인 이제 마켓 중립 포트폴리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팩터라고 하는 모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알파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알파 팩터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 알파라고 하는 게 이렇다. 그리고 실제로 알파를 찾았다가도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나면은 금세 이제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팩터라고 하는 거는 수익이나 좀 자명하지만 리스크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팩터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의 예로 뭔가 옵션 매도 그리고 바이앤홀드 사실 이거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수를 사가지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게 팩터다. 뭐 팩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옵션 매도 사실 옵션 매도는 보험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보험을 계속해서 판매하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일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의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자산이 이제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을 팩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팩터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들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진입장벽 때문에 수익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차이로는 내가 뭔가 전략을 찾았어. 이거를 수백 명한테 공개를 해. 그랬더니 사라진다. 이건 알파인 거고. 공개했어. 근데 안 사라져. 그럼 이제 팩터다. 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팩터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멀리 퍼지면서 이제 다들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거라도 먹어야겠다고 달려들면 또 이게 수익이 또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아닌 팩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얘기하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전략들은 니네들이 아무리 많이 갖다 쓰더라도 이게 뭐 전략이 수익이 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뭐 설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 시리즈 팩터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를 하는데, 팩터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두 가지 소개를 하거든요. 이제 타임 시리즈 팩터가 이거 있고, 뒤에 가서 이제 크로스 팩터라고 하는 걸로 이제 두 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타임 시리즈 팩터를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던 바이 앤 홀드. 근데 이거 미국 시장만 가능한 거죠. 자꾸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 이거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안 되죠. 우리 작년 코스닥 천도 아직 해보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있고, 뭐두 번째 거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를 뺀, 이걸 이제 줄여서 HML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북 투 마켓, 하이북 투 마켓, 북 투 마켓이 뭐 일종의 PBR 같은 거? 그러니까 시장의 총 대비 이 시장 회사의 뭐 자산 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높은 애들에서 낮은 애들을 빼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이 타임 시리즈 팩터를 해치 포트폴리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해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흔들림에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팩터라고 하는 거를 수익 모델을 수식 세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왼쪽 항을 보면 리턴이 있고 마이너스 RF가 있어요. RF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프리 수익률. 그래서 뭐 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왼쪽 항에 있는 거는 수익.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S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시간에 따라서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오른쪽 식처럼 쓰여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뒤에 베타 곱하기 팩터, 베타 곱하기 팩터, 그리고 입실론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여기에 나온 이제 팩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팩터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 바이 앤 홀드 팩터가 있고, 여기 위에서 봤었던 HML 팩터가 있다 했을 때 이 종목의 수익률을 봤더니 1번 팩터가 뭐 0.5만큼 0.5만큼 영향을 미쳤고, 2번 팩터가 0.5만큼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익을 설명하는 특별한 아비트리지 모델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상수로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계산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값들을 찾아주고 싶은 건데, 베타 1, 베타 2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형회귀 모델로 만들어서 이 개수값들을 찾게 되는 건데, 얘네들을 찾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수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벡터가 이렇게 있다. 벡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리턴이 있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UL을 볼 거냐 해서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어스 텀, 선형회계에서 말하는 이제 바이어스 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바이어스 텀을 여기서는 이제 알파라고 해서 이게 왜 발생하는 걸까를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입실론은 그냥 노이즈고요. 노이즈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실제로 그 어떤 펀드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그 증권 시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시장 예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게 T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 오늘 발생한 T는 오늘의 팩터 1번, 오늘의 팩터 2번이 요렇게 조합돼 가지고 발생한 수익이야. 즉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해서는 과거의 어떤 수익 패턴을 보고 이게 미래도 유지될 거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과거에 수익률이 났던 주식을 롱하고 과거에 수익이 났던 주식을 숏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한 시장 중립적인 포트폴리오가 된다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우리는 팩터를 이용하려고 한 건데 사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팩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수익률만 보고 오르고 있으면은 사고 내리고 있으면은 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르고 있는 걸 사고 내리고 있는 걸 팔았는데 이제 그거를 팩터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상사가 이거를 왜 샀어? 하면은 이러이러한 팩터들이 요만큼 이제 가중을 주기 때문에 얘가 좋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팩터들 때문에 얘가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설명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오르고 있으니까 사고 내리고 있으니까 팔고 좀 이상하죠. 이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T 시점에 어떤 수익률이 그때의 팩터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팩터들이 있을 때에 그 다음날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실제로 많은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데서는 요 수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팩터를 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바뀔 건지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뭐 사실 T랑은 크게 이거를 뭐 모델링을 잘 세운다면 어떤 T에 관련된 모델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상수로 그냥 취급을 했고요. 사실 상수로 또 취급을 해야지 이거를 뭔가 모델을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은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 과거의 팩터 패턴이 이제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과거에 기대 수익이 높았던 주식을 롱하고 기대 수익이 낮았던 주식을 숏하는 결국 이제 팩터의 어떤 상관을 가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었던 이제 대표적인 뭐 HML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외에도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팩터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SMB라고 하는 게 있는데 SMB는 스몰 캡 마이너스 빅 캡. 그래서 소형주를 롱하고 대형주를 숏한다. 뭐 이런 게 있고 UM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모멘텀 스트래티지고 UMD가 업 마이너스 다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 사고 내려가는 주식 팔고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팩터를 하고 있는데 이 팩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 거고 여기서 위에서 소개했던 그 세 개의 팩터가 이 파마 프렌지 팩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팩터인가 봐요. 그래서 이 파마 프렌치 팩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날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날에 리턴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이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이한 게 이제 종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클로즈 데이터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클로즈 그러니까 장이 끝났을 때에 미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LOB 네. 호가에서 그 위에 파는 애들, 사는 애들 그 중간 가격 걔를 그냥 종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정확한 건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는
학습하면 이제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할 거잖아요. 이 팩터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했을 때에 그 기대 수익 예측에 높은 상위 50개를 롱을 하고 하위 50개는 숏을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만들고 괜찮을 것 같죠. 코드는 짜보려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매틀랩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파이썬으로 옮겨보는 걸로 하고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학습하는 이 부분이 학습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포지션을 만드는 부분인데 특이한 게 이 심즈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그 심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포르프를 돌면서 이 안에서 이 핏 L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틀랩에서 사용하는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위에서 봤었던 팩터들 3개, 어, 3개가 아니라 또 다른 걸 쓰고 있네. 얘하고 이제 이거 3개에 대한 팩터를 x 값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x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기대 수익에서 y라고 해서 리니어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밑에 이 모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팩터들로 이제 그 다음날 수익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래서 리턴 프리딕트 원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 다음날 종목별로 그 다음날의 수익을 이제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처음에 이제 제로로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요런 애는 뭐 책에서 설명하고 있긴 한데 얘가 지금 S&P 500 주식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S&P 500 안에 새로 편입된 애들도 있고 퇴출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 편입되면은 갑자기 수익률이 뭐 0에서 올라가고 퇴출되면은 또 0으로 되고 뭐 그런 애들이 있어서 파이나이신 애들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날, 그 퇴출된 뭐 그런 날은 빼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만 보겠다 해서 필터링을 해서 이주 그 데이터라고 이렇게 필터링을 해준 거고 걔를 가지고 소팅해 줍니다. 일단 리턴을 한 다음에 그 날에 대한 종목들만 가져와서 그걸로 소팅을 해주면은 수익률이 낮은 애부터 높은 애까지 이렇게 쭉 있겠죠. 종목별로 수익 종목.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하위 50개 그리고 상위 50개를 잘라서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하위 50개는 이제 수익이 낮을 거라고 하는 애니까 여기가 뭐 0이면 얘네들은 이제 숏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포지션을 갖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위에 있는 50개는 롱 포지션을 하겠다. 이제 깔끔한데 뭔가 그럴싸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수익률이 연수익이 242% 샤프레이 3.7 나왔지만 아웃 오브 샘플을 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이런 씁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네, 굉장히 오버피팅 된 거죠. 그밖에 없는 게 사실 코드를 보면 좀 의아했던 게 사실 여기서 트레이닝 셋은 모든 종목 다 쓰거든요. 근데 리턴은 그 종목에 대한 리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 값은 엄청나게 크고 Y는 엄청 작은 거죠. 근데 그 모델들을 종목별로 따로따로 만드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타임 시리즈 팩터잖아요. 타임 시리즈 팩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종목들 간의 어떤 관계보다는 그냥 그 종목 하나에 대한 어떤 이 종목의 과거의 어떤 값들을 보고 이 종목의 값을 예측하는 약간 그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결국엔 타임 시리즈 팩터가 우리가 좋은 팩터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인 것 같다. 뭐 학생들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셔널 팩터라고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크로스 섹셔널 팩터라고 하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두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이게 PER PER이면은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격에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인데 프라이스 투 어닝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이제 그 팩터가 있고 그로스 마진 뭐 이게 순이익인가요? 있나? 뭐 그런 팩터. 그러니까 재무 대표 데이터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타임 시리즈 팩터와 비슷한 듯 다른 듯 한데 구분을 하자면은 타임 시리즈 팩터는 가격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걸 보는 것 같고 크로스 섹셔널 팩터는 이 재무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다 하는 약간 좀 가격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 팩터 그리고 재무 데이터가 크로스 섹셔널 팩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반대로 좀 더 느껴지는데. 그래요? 크로스 섹션은 결국엔 한 시점에서 여러 종목을 보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눈 거잖아요. 결국엔 그게 뭐 타임만 그로라던가 여기 SMB라던가 이런 게 이제 한 시점에서 전 종목을 보고 네. 그거를 이제 보는 거고 여기 재무데이터 저거야말로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 개념인지 아니면 저자가 그냥 막 들이댄 개념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엄청 원래 헷갈려.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아, 네. 타임 시리즈가 횡단명자는 거니까 네.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자른 게 타임 시리즈고 이렇게 자른 게 그렇겠죠. 크로스 섹션이라서 재무 데이터는 다 크로스 섹션이라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얘네들은 보려면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S&P 이런 애들도 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구분하자면 사실 약간 좀 혼용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된다 하면 이제 타임 시리즈 과거의 건 상관없고 현재 재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것만 보면 돼 라고 하면은 약간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워킹하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흐름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두 개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여기 타임 시리즈 팩터에서 사용했던 예제와 크로스 섹션에서 사용했던 예제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표를 가지고 여기다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 지표를 가지고 밑에다 활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굳이 팩터를 이렇게 구분한다기보다는 뭔가 이거를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두개 활용해서 쓰는 경우도 그렇죠. 혼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기 뒤에 보면은 투팩터 모델이 나오는데 저는 그 투팩터 모델이 타임 시리즈와 크로스 섹셔널을 조합해서 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이 크로스 섹셔널 팩터 모델을 만드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퀀트 리밸런싱 하는 전략들 보면은 뭐 분기별로 리밸런싱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하던가 그런 식으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재무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27개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선형회계 모델을 만들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만듭니다. 가져왔던 팩터는 뭐 이런 게 있고요. 보면은 ROE 몇 개 있죠. 에비타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많이 들어. 강원국님의 할 수 있다 펀드 투자 올 때. 막 이거저거 다 EPS 이거 다 때려주고 네. 돌려보고 다 제대로 되는 일단 얘네는 이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함수인데 어떻게 되는지 안 봤어요 내부는. 그냥 어쨌든 여기에서 리턴을 우리가 분기별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얘를 내가 이번 분기에 어떤 분기 데이터를 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날 실제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못 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1만큼 해주는 거고요. 걔를 가지고 실제 여기서는 이제 또 이렇게 나눕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절반 앞에 절반 쓰고 뭔가 이밸리에이션 OS로 뒤에 절반을 쓰겠다 하고 있고
뭐 이건 이제 리쉐입 해주는 거는 이제 학습하려고 쉐입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든 x하고 y를 이용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만듭니다. 얘가 이제 분기별로 되어 있는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의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분기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여기 이제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모델을 가지고 이 x 값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건 이제 그 뭐야 그 미리 앞에 보는 그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시프트 한 거고요.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롱을 할 거랑 이제 숏을 할 거랑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이제 두 개 다 설정을 해놓고 일단 처음에 폴스로 다 설정을 해놓고요. 네, 롱, 숏 할 거를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포지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넣게 되는데 맨 밑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여기 롱 포지션에다가 플러스 1을 넣고 숏 포지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는 어쨌든 이거를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을 각각 만드는데 롱 포지션 만드는 거에다가는 이 여기서 나온 이 롱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 위에서 예측했었던 요 롱이거든요. 그래서 리턴이 플러스인 애들 그리고 리턴이 마이너스인 애들이 숏인데, 중간에 처리해 주는 것들은 이렇게 뭐 재무 데이터가 실제로 뭐 잘 안 좋거나 그래가지고 넘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넘값 같은 거 제고해 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플러스인 애들만 여기 이제 넣어주고 이것도 뭔가 값이 있는 애들만 여기 넣어주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롱인 애들은 롱을 하고 숏인 애들은 숏을 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건 이제 OS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은 연평균 CAGR이 12.3% 정도 나오고 샤프 레이쇼가 1.7, MDD가 7.6 정도 나오더라. 굉장히 좋은 전략이 나왔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팩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27개밖에 안 쓴 거죠. 이걸 늘리면 이제 또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늘려봤더니 CAGR이 17. 뭐 저는 이거 뭐 선형 회계할 때 쓰는 어떤 값인 것 같아요. 이게 높으면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좋게 나왔는데 아웃 오브 샘플에서는 얘도 CAGR이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에 비해서 저기 파라미터가 많아서 결국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27개의 팩터를 골랐잖아요. 이거 사실 저자가 고른 거거든요. 사람이 수백 번의 실험을 하고 OS에 잘 나오는 27개를 고른 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실 랜덤하게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뭐 사람이 정말 보고 이런 지표들은 의미가 있어라고 설득이 돼서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OS가 잘 나왔으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이 27개의 팩터를 어떻게 뽑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피저블한 팩터인 건지 그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여기 R스퀘어 아까 주님이 뭐 말씀해 주셨는데 네. R스퀘어 값이 이제 모델의 설명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네. 데이터를 이제 1에 바꿔쓰라고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런 건데 0에서 1 이렇게 받는 건가요? 네. 설명력을 얘기하면 저게 거의 뭐 1에 바꿔왔다는 건 거의 완벽하게 거의 선형 관계. 네. 근데 그렇게 될 게 없잖아.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오버피팅이 엄청나게 됐다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높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져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차라리 팩터가 뭐 10개 했는데 막 R스퀘어 값이 막 0.7이 나왔고 이러면 그 정도네. 112개 쓰고 이제 1곱하기 나왔다면 완전 오버피팅이 나왔어요. 초개수가 112개인데 y 데이터 아마 이게 조가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초개수에 비해서 데이터가 적은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심지어 일봉을 본 것도 아니고 분기별 데이터만 본 거니까. 네. 완벽하고. 그렇죠.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투팩터 모델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투팩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2016년에 나온 어떤 논문이 있대요. 이 세 사람의 저자가 쓴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뭔가 이 투팩터 모델을 소개를 하는데, 투팩터 모델은 그냥 크로스 섹셔널 팩터 중에서 ROE와 BM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표를 이용해서 만든 모델을 투팩터 모델이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ROE는 이게 이 회사의 가치 대비 이 회사가 지금 가격,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이게 가치 대비 좀 높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은 회사가 실제 가치 대비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낮으면은 회사가 그러니까 높으면 성장주, 낮으면 가치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위에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마켓 밸류 분의 이제 현재 회사의 북 밸류, 회사의 가치. 똑같은 거 아닌가? ROE는 이익에 대한 것 같고 이게 X가 주가가 아니고 그 순이익인 것 같아. 순이익. 그러네. 원래 ROE가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위. 네. 자본 대비 자기가 들인 자기 자본 대비 내가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느냐. 네. 그렇네요. 써놓고 잘못을 이 회사가 벌어진 이익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몇 점의 가중치를 주고 있냐라는 개념이고, 그만큼 자산에 대해서 몇 점을 평가를 받다. 이게 가중치를 주고 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이익이고 이게 지금 주가라는 거죠? 북이 저기 자산 이게. 정보 가치고 X가 뭔가 영업이나 단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벌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아마 고평가 그런 건 ROE ROE 그냥 자체가 이피치 대비 이제 리턴 이피치 해가지고 이피치당 이제 얼마를 벌었는지가 리턴이 얼마나 되는지고 쟁수 마켓이가 이제 마켓이죠. 저 ROE는 그냥 그 자체 저희 재무제표에서 자본 있잖아요. 부채와 자본. 그 자본량 대비 순자산 대비 내가 저기 이번 분기에 번 단기 순위. 그러니까 이거 주가랑 상관없는 그런 거죠, ROE는?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인 거죠. 네, 자기 자본 대비. 쟁수 마켓 레이쇼가 이제 주가가 이제 얼마나 고평가되는지 뭐 이제 북 가치 대비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북 마켓 레이쇼. 해서 이것도 똑같이 뭐 앞에 했었던 거랑 같이 하는 거죠. 했던 모델을 만들어서 플러스면은 매수, 마이너스면 매도 하는 거고, 해보면은 잘 나옵니다. 근데 아까보다 좀 떨어지죠. CAGR이 9점인데 특이한 거는 이게 지금 파란 선이거든요. 이 BM 빼고 ROE만 가지고 하면 더 잘 나와요. 팩터 모델을 쓰지 왜 팩터 모델을 쓰? 그렇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팩터는 아까처럼 그 팩터 모델이 같은 길을 추정하다가 그 다음 기 미래 하루 다음 날 예측하는 팩터 모델을 바꿨잖아요. 이것도 하루 그 미래인 거죠. 네. 네. 차라리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ROE 형태를 쓰는 게 더 좋다.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2010에서 2013년이 이게 대시 상승기거든요. 지수 보면 이때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기대 수익이 플러스면 매수, 마이너스면 매도. 그 모델을 핏했더니 얘네가 다 매수하라 그래. 모든 주식을. 그럼 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잘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롱 포지션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약간 좀 시장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 약간 그런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건 사실 시장이 오를 거라는 거 모델이 예측을 한 거니까 모델을 믿고 가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애초에 약간 시장 중립적인 전략을 만들려는 게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이었는데, 시장 중립적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시장 중립적인 전략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만들었던 코드 그대로 하고 여기는 이제 거기 중복되는 거 제거됐고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건데 뭐 이제 위에 ROA 지표 가져오는 수식이고요. 이거 이제 BM 지표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인 애들은 일단 빼고 플러스인 애들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겠다. 그래서 BM이랑 ROA랑 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X 값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fit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위에 있는 거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생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리딕트까지 한 거예요. 프리딕트 한 애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이제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해서 소팅 한 애를 가지고 롱하고 이제 숏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가지고 실제로 예측한 이제 그거에 대한 인덱스가 여기다 들어오는 건데 이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얘를 가지고 위에 있는 이제 상위 5개 그리고 하위 5개를 각각 이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개씩 넣을 거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아니다. 상위 5개가 아니고 보면은 이거의 전체 길이의 5분의 1만큼 해서 여기 가져오고 그러니까 끝에서 5분의 1 길이까지 그리고 상위 20%, 하위 20%.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밑에서 5분의 1까지 그래서 상위 20%, 하위 20%를 각각 롱숏에 넣어줘서 이 전체에 뭔가 예측했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가 5개보다 적으면은 뭐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CGR이 마이너스 9.2%가 나오더라. 그래서 마켓 중립적인 전략은 만들기가 어렵다. 허무하게 결론나고 실제로 논문에서는 수익이 나거든요. 왜 수익이 나냐 했을 때 논문에서는 전체 주식을 가지고 했고 우리는 S&P 500만 가지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난 것 같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5% 정도의 CAGR이 나온대요. 그래서 대형주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실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팩터라고 하는 게 알려줘도 수익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반대로 S&P 5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팩터가 희석되어 있다. 과거엔 통했지만 현재 통하지 않는 이런 팩터들이 많이 있고 개인의 이점을 찾아서 이런 대형주 하지 말고 중소형주 위주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은 5%가 아니라 이제 더 올라가겠죠. 이 마이너스 얘 빼고 하는 거니까 중소형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만 해서 하면은 얘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친가? 끝. 되게 험하죠. 읽는데 엄청 고생했는데 내용은 별거 없는. 질문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